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제 또 내년부터 다시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제 1, 2월, 3, 4월, 5, 6월 이론 강의합니다. 그리고 7, 8월은 문제풀이 하고요. 9, 10월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276페이지 중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게 276페이지 맨 위에 2문제 출제된다고 적어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2문제 나온다, 1문제 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때까지 이미 33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통계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중개보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중개보수 적용 범위. 행사 요건, 그 다음에 행사 요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인데 277페이지 맨 밑에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보수를 받습니다. 변호사들은 패소 판결을 해도 수임할 때 업무를 수임할 때 보수를 미리 받습니다. 변호사는. 근데 개업공개사는 한 푼도 못 받고요. 계약 성사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7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양가로 2번 중개가 완성되어야 한다. 중개 완성이라는 게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사시켜야 받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양가로 3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열심히 중개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쓸 때만 손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도 판례는 그 계약 성립에 결정적으로 개업공개사가 기여를 했다면 비록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몰래 해버리면 받기 어렵죠. 그 소송해서 받으려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돈 100만 원 받으려고 소송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열심히 소개시켰는데 몰래 계약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손님이 보여달라는데 한 10개씩 보여주고 그랬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0개 보여주고 나니까 저도 지치고 맨 마지막에 다 보고 나니까 맨 처음에 봤던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한 번만 더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약 안 합니다. 절대로 처음 와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처음 왔냐 아니면 다른 데 보고 왔냐. 솔직히 보고 왔으면 말해라. 그래야 봤던 거 다시 안 보여주니까 괜히 봤던 거 또 봐야 되니까 다 이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있다. 그 다른 데 갔다가 지체가 좋은 사람은 오히려 계약을 해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절대 계약 안 하죠. 또 다른 데 가본다고 더 좋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괜히 집만 많이 보여준다고 계약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힘만 들고. 그래서 그 국가의 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 보여주면 실비를 받고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그만큼 빼고 받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업공개사들끼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니까 참 같은 합격을 해야 된다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지입니다. 근데 현업에 가면 동지이면서 또한 적입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모순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기쳐서 먼저 계약 성립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막 가격도 깎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으면 그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격을 깎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게 2군데, 3군데 이렇게 내놔놓고 이 중에서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중개업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잖아요. 만약에 A가 10군데, 100군데 보여줘도 계약을 만약에 맨 마지막에 가서 주로 시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여러 군데 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럼 시만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 상대방입니다. 279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보면 쌍방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매도인 100만 원, 매수인 1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외국은 가보니까 근데 전부 다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쌍방각각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중개보수가 주별로 4%에서 8%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0.9%입니다. 그럼 4% 받아봐야 쌍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방한테 받으니까 나누면 두 명이 공동중개하면 나누게 되면 2%고 또 권원보험료 이런 거 가입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어쨌든 우리나라는 쌍방각각 받습니다. 쌍방각각. 그래서 10억짜리 한 건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상가 같으면 900만 원이고 쌍방각각 받으면 1,800만 원. 학원 선전해 놓은 거 보니까 문구 그렇게 있더라고. 한 건만 해도 1,800만 원. 월급쟁이 1년 연봉을 벌 수 있다. 자격증만 따면.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돈 버는 거하고 자격증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언젠가는 자격증 안 따면 현업에 가면 엄청나게 그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업에 들어가야 되지, 현업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 자격증 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 곱하기 2 해서 200만 원, 양쪽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러면 복비는 내가 내줄게 니 거 이렇게 해서 혼자서 200만 원을 부담해도 법 위반이다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이 그 말이라고. 27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어차피 개업공개사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을 만큼만 받았으니까 그걸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다. 합의에 의해서 한 사람이 다 부담하기로 해도 상관이 없다. 280페이지. 자, 이제 출제된 게 우리 교과서가 중요한 게 지금 출제됐다고 280페이지에는 이게 29회 30일에 출제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 출제됐던 부분이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거는 거의 출제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계약 성사되면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냐 없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이 깨졌다고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중도금 안 주면 계약금 안 돌려주죠. 예,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요. 시험에 나오면 받을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줬잖아요. 매수인이 개업공개사 잘못한 게 없다고요. 개업공개사가 뭐 중도금 주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중도금 안 줘가지고. 그렇게 중도금 안 줘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 지문에는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받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매수인이 개업공개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심해가지고 지금 시세가 자꾸 내리고 있어가지고 안 살 계약 깰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중개보수는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전부 다 사기꾼아 너 때문에 네가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계약 깨졌다.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별일이 진짜 중개받아 보면 많더라고요. 농막이라는 게 있죠. 농지법에 보면 농막이 있는데 이 농막이 아마 2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 농지를 중개했는데 이천에서 농막이 있어요. 근데 농막이 있는데 이게 다 계약하고 다 했는데 농막이 20제곱미터 그 규정을 초과해서 지었나 봐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게 군청이나 이런 데서 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이전이 안 되는 거에 위반했다고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20제곱미터 그 규격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라. 그러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다 보고 가서 봤어요. 현장 답사하고 농막 있는 거 봤는데도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 설명 위반으로. 그 개업공개사 이야기는 나 몰랐다. 그런 거 뭐 법에 그런 게 있는 줄 농지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손해배상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몰랐는데.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구청의 담당 부서에 물어보고 그 뭐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임대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만약에 이 농막에 관련돼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 책임지기로 한다 뭐 이런 걸 사인을 받아놨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런 게 토지 같은 게. 또 어떤 오늘도 보니까 이런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있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요.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공법에 건축법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층 다가구에 옥탑방을 불법을 하나 증축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증축을 해도 거기에 뭐 주방시설이나 세면시설 이렇게 거주용으로 사용을 안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다가구로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또 세법은 뭐냐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진실을 본다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바닥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주택으로 본대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된다고. 다가구는 1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양도소득세 엄청 많죠. 1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잖아요. 중과세하죠. 20% 중과세. 3주택이면 30% 중과세하죠. 표준세율 6%에서 45%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불법 옥탑방 하나 해놓고 이거는 당연히 주택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세법상 바닥면적의 8분의 1이 넘으면 주택에 들어간다고요. 세법에서는. 그 세법하고 건축법하고 달라요. 법마다 다 다르죠. 그 굉장히 복잡해요. 중개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모르는 거는 말 안 하고 뭐 세금 같은 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워낙 자주 바뀌니까 확실하게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항상 매도인한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지겠다 이런 걸 사인을 받아놓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그 매도인한테 매도인 담보 책임이나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현업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항상 면책 특약을 적는 게 좋다고. 개업공개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뭐 농막은 인수하기로 했다. 뭐 나중에 추후 문제 발생 시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뭘 적어 놓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2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282페이지 주택과 비주택인데요. 주택과 비주택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하고 비주택이 다릅니다. 비주택을 주택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외. 비주택이라고 했는데 법조문에는 주택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외니까 비주택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이 국토교통부령이 올해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매매인 경우 임대차가 있는데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했는데요. 282페이지 그 표가 바뀌었다고요.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 이걸 전부 다 그 표를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시도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시도조례로 하려고 하니까 시도조례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다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야당이 지자체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시행이 안 되면 국민들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버리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조례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일률적으로 빨리 시행하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버렸는데요. 그래서 다 암기는 안 하더라도 옛날에 최고요율이 매매가 0.9였는데 0.7, 임대차가 0.8이었는데 0.6, 15억 이상인 경우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282페이지 그 표에 있는 요율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업에 가면 이게 다 암기가 자동으로 돼요. 그 맨날 암기 참 현업에 가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계약서 쓰면 자동으로 중개보수 얼마인지 지켜 나와요. 그래서 암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보수라고 치버리면 중개보수 자동 계산기가 나와요. 그 인터넷에 거기다 금액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다고요. 부가가치세까지 일반가세사업자, 간이가세사업자 치버리면 부가가치세까지 다 적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할 줄 몰라도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바뀌었다고 올해 10월부터 바뀌었는데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15억 이상인 경우는 최대 요율입니다.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는 요거보다 낮게 정하는 것만 가능하지 높게는 안 되죠. 요거보다 낮게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 시험에는 주택 외, 우리 책에는 비주택, 뭐 비주택이나 주택 외나 같은 말입니다. 자, 비주택인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이 주택, 우리 지금 학문과학 책이 한 10몇 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 이 책이 오류가 있는데 제가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책에는 보면 이게 비주택이냐 주택이냐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돼 있어요. 이게 읽어보면. 근데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제가 국토부에도 확인했고 시군구에도 확인했는데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왜 공부상 용도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실제 사용 용도라면 주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그 오피스텔은 건축물 내장상 업무시설로 돼 있다고요.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 외로 분류가 된다고요. 주택 외인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인데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사실상 용도면 그냥 주택이잖아요.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고요. 공부상 용도라고요. 자, 어쨌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매인 경우는 시도조례에 있는 것처럼 매매인 경우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거 외에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인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우리 책에도 283 양가로 3번에 주택 외 중개상물 보수해가지고 맨 밑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자,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283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A번에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B번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주로 현실적으로 보면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같이 갖춘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이 이렇게 지금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로 이런 상하수도 시설은 거의 다 갖춰놨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실 중개보수가 반토막 난 거예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었기 때문에 0.9%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택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우리 동네 그 오피스텔을 보면 한 500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중개사무소가 오피스텔 1층에 있을까요? 1층이 아닌 곳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천에는 못 보셨어요? 오피스텔 큰 건물 오피스텔 뭐 한 500개 실 뭐 이렇게 몇백 개 실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왜냐면 1층에 있냐 1층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임대료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1층이 비싸잖아요.
그 어디 있는지 혹시 본 적 없어요? 오피스텔은 이 뒤에 건물도 오피스텔이 있는 것 같던데 1층에요? 여기는 1층에 있어요. 제가 있는 3본 신도시 거기는 보면은 1층에 안 있어요. 오피스텔이 1층은 뭐 엄청나게 비싸니까 상가가 7층에 있어요. 7층에 있고 1층 입구에 그 중개사무소 7층에 있다. 뭐 임대문의 이런 거 그 하라고 7층 몇 호실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몇백 호실인데 그럼 모든 다른 밖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공동 중개해야 돼요. 매물을 다 거기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는 그냥 오피스텔 그냥 101호, 301호 이런 거 한 개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중개사무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거의 안 나가거나 적게 나가니까 오피스텔도 그런 대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 매물 접수만 받고 다른 중개업소하고 공동 중개하면 된다고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재밌었다고 0.9% 받을 때는 지금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기준입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의 맨 마지막 4번의 맨 마지막 을 보면 4번의 맨 마지막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시도조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겠죠.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경우에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만약에 이천에 분사무소가 있고요. 본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가능하죠. 그런 경우 이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면 또는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면 어느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고.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사무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든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든 사무소 기준.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시도조례가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는. 시도의원들이 조례 제정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준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시도의원들이 그냥 손만 들어가지고 찬성했을 뿐이지 따로 달리 안 정했다고요.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조례가 현실적으로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똑같으면 이게 뭐 사무소 관할이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출제위원들도 현업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법 조문만 보고 출제하다 보니까 시험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사무소 관할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2번 한도 초과 약정 효력입니다. 그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중개보수 한도 초과 약정 한 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판례 보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그 200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2007년도에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옛날에는 단속 규정이었어요. 처벌은 받지만 중개보수 받았으면 끝이에요. 안 돌려줘도 된다 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2007년도 판례, 이 판례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전원합의체 이렇게 돼 있죠? 이 판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 해부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사 13명 전원합의체에 해부를 해야 돼요. 판례를 변경할 때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건 이거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받으면 처벌은 받지만 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중개보수 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입니다. 그 지금 28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주택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건물을 말하며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포함된다. 대장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게 틀렸다고요? 사실상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부상 용도라고 했죠? 아까 봤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용도면 주택인데 굳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분류한다. 이걸 X하고 공부상 용도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286페이지 메뉴에 주택 외의 경우 기타는 무조건 0.9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개보수 계산인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 동일 3번 밑줄 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요건 사례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매도인이 있고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매수인이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저도 있었어요. 살면서 딱 한 번. 제가 옆에 이게 광주에 7년 정도 살았어요. 6년인가 7년인가 그냥 미분양된 거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살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미분양되니까 맨 마지막에 악성 미분양 다른 사람 다 입주했는데 하나 비어있더라고요. 그 1층이라고 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광주는 이게 산에다 지어놨잖아요. 경사도에서 앞에서 보면 1층인데 뒤에 가서 보면 반지하에 거의. 그러니까 뭐 햇볕도 안 들어오고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 받더라고. 빨리 이사 가려고 바로 내놨어. 입주하자마자. 근데 이게 팔리는데 7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3번에 분양을 받아놨어. 급도 없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7년 동안 안 팔렸는데도. 근데 입주 3개월 전에 딱 팔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또 3개월 후에 팔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한테 매수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3개월만 더 살겠다. 그 대신에 뭐 월세 달라면 월세, 전세 달라면 전세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라 해놓고 어느 날 조금 있다 와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계약 깨든지 파기하든지 그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뭐 군대 갔다 와서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중개보수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럼 다른 세입자들이면 또 다른 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 이 매수인한테 받을 수 있고 또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들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이거.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싸게 팔았다고 아마 집 다 부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데 세놓는 게 낫다. 또 3개월 후에 세입자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계약 깬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저 인간은 계약 절대 못 깬다. 7년 동안 못 팔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다 알려준 거예요. 무조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무조건 저거는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결국 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달라더라고. 그 이삿짐 차에 맡겨놓고 석 달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모텔에 가서 잤다가 친구 집에 가서 잤다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집을 못 가니까 3개월 동안.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 동일 3번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밖에 못 받는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법을 바꾸면 다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국토부에서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2년 더 살 수 있죠. 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하루만 살다 팔아도 그건 불법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안 살고 그냥 뭐 세만 안 주고 팔면 돼요. 그 대신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세를 내주려고 하면 현 세입자 세를 내주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또 새로운 세입자 받아가지고 보통 내주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세만 안 놓고 팔면 상관없다. 다만
민법 74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민법 740조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주인은 주인 직접 살겠다 나가라 해놓고 팔아버리면 된다고. 다른 데 세만 안 놓고. 자, 그 다음에 분양권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 분양권의 경우는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권의 경우에는 법조문에는 없고요. 판례입니다. 분양권은 판례인데 만약에 분양가가 5억, 분양가가 5억이고요. 계약금이 5천만 원. 여기에다가 중도금, 1차 중도금이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억. 1억에다가 프리미엄이 1억 붙으면 2억을 주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중개보수효율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손해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상태에서 1억 들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P 1억 해가지고 그냥 명의만 넘겨준 적도 많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 마이너스 P면 돈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명의만 넘겨주는 거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판사들이 그래서 항상 판결하는 게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판사들은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마피라고 인터넷 쳐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마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마피, 마이너스 P. 자, 어쨌든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판사들은. 저는 마이너스 P 받고 판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영원히 계속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팽창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폭발하면 다시 또 새 출발해야 돼요. 자,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 287페이지 교환계약인데 뭐 현실적으로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 만들었어요. 이것도 법을 만든 국토부 직원 말 들어보니까 잘못 만들었는데요. 자, 잘못 만들었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상가인 경우 0.9% 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은 시도조례에 하면 0.4%입니다. 1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환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교환했다고 교환하면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그럼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고요? 그 국토부 직원하고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는 그냥 같은 주택끼리 교환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중개보수가 다른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의도는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다는 취지였는데 법을 만들 때 그냥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했기 때문에 만약 주택하고 상가를 교환하는 경우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거 밑줄 치세요. 그 287 맵류에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양가로 3번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 임대차인데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왜 100을 하냐면 그 규칙을 100을 한다고 정한 거예요. 그럼 환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 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상가라면 0.9%를 곱할 수 있을 것이고 주택이면 주택 그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만약 상가라고 보고 0.9% 하면 얼마입니까? 5, 9, 45, 45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하면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 3,300만 원에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927, 3927 29만 7천 원이죠. 그럼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줄어듭니다. 5만 원 월세 깎아주는 순간. 그래서 제가 개업공개사한테 이런 거 월세 45만 원이라고 하길래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좀 5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개업공개사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아예 단칼에 자르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5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짜리 겨우 깎아가지고 45만 원 해놨는데 아예 40만 원 안 됩니다. 잘라버린다고. 왜?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줄어들잖아요. 자, 임대차에 월세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70.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겸용주택입니다. 2분의 1 이상 밑줄 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이런 거 현업에서 좀 있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만약에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2층이 주택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둘 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똑같다면 1, 2층 다 합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왜? 주택이 중개보수가 더 낮잖아요. 상가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고 주택은 최대 0.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이 훨씬 더 낮으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한 3문제가 3번 정도 나왔는데 주택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이 3분의 1인 경우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주택이 아닌 경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가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어야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시험에는 2분의 1이라고 안 나오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3분의 1인 경우는 상가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0.9를 곱하면 된다고요.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계약만 성립되면. 근데 지금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속을 했으면 계약할 때 받을 수도 있는데 약속이 없으면 언제 받는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받을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보통 지금 잔금 치를 때 주고 있죠. 중개보수는 관행이. 그 관행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지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시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뭐 계약 시 2분의 1, 잔금 지불 시 2분의 1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죠. 현실적으로도. 계약 시 반 받고 잔금 지급 시 반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잔금 치를 때 준다고 하는 게 좋고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성립되자마자 받는 게 좋겠죠. 289페이지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요. 실비는 그 290페이지 누가 부담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실비. 그 우리 책에는 실비 지급 시기 확인 설명을 마친 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비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실비는 그냥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강원도 봉평 메밀꽃 필 무렵 그 봉평 땅 현장 답사 땅 사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봤는데요. 한 50만 원 손해에 하루에 일 못하고 그거 갔다 기름값 차 태우고 갔다 왔다 하고 밥 먹고 이러면 한 50만 원 손해라고요. 그 옛날에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가보니까 산을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다 파놔놓고 그냥 평당 20만 원 30만 원 달라더라고. 근데 도대체 그 필지가 어디까지 나눌진지 그 구분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투자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전에 엄청나게 강원도 땅 투기 붐이 일었었어요. 그 현장 답사 가면 그냥 기름값 받을 수 있다고 차비 이런 거 제주도 땅 보러 가면 비행기값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막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가고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 지도 이런 거 가지고 보여주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확실하게 할 마음이 있으면 보더라도 하지도 않을 건데 괜히 데리고 가봐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할까봐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 자꾸 하다 보면. 자, 어쨌든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누가 부담하는지 290페이지 거기에 실비 부담자인데 맨 밑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맨 마지막 290페이지 맨 마지막에 권리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즉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91페이지 메뉴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 계약금이 불안하니까 예치해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해 놓으니까 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이해되는데 권리관계 즉 등기사항증명서 이거 발급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실적으로는 비용을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대주고요. 비수도권은 개업공개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걸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민법 판례에 민법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라는 게 뭡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고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이때 동시이행이라 하면 민법 판례가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는 게 동시행인데 이때 등기를 넘겨준다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가압류 이런 게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말한다. 따라서 판례가 매매 대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자 등기부 봐라 깨끗하다 다 말소됐잖아 하고 입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게 현실은 매도인이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매도인이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요. 개업공개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나옵니다. 계산기 가져갈 수 있는데 계산기 없어도 거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계로는 뭐 계산기 가지고 가긴 하는데 거의 계산기 안 써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전부 못해도. 중개보수 이거 계산할 줄 몰라도 현업에 가서 중개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다 중개보수 계산대 나오니까. 우리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일반 재화에는 다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밥 11,000원짜리 먹으면 그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만 원 더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92페이지 협회 보칙 보도록 하겠습니다.